한국, 솔직히 말해,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작은 나라일 뿐이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미국의 석학, 조지 리처는 오랫동안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학생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한국은 단지 신흥국 중 하나라는 인식이 굳어졌다. 그의 눈에 한국은 그저 잘 따라오긴 하지만 절대 주도할 수 없는 나라였다. 그러던 어느 날, 강의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국인 유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교수님, 정말 한국이 그냥 그저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순간 강의실은 얼어붙었다. 미국 학생들은 피식 웃었고 한국 학생들의 눈빛에는 억눌린 자존심이 번쩍였다. 리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오만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렇다고 본다네. 한국은 결코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없어.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의 그 한마디가 앞으로 자신의 학문 인생을 뒤집어 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불과 몇 달 뒤 전 세계가 그의 입에서 나온 전혀 다른 선언에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세계의 중심은 바로 한국입니다. 이번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한국의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교수님, 진짜로 한국이 그냥 그저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조지 리처 교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는 강의를 마치고 노트를 정리하던 중 눈에 익은 한국인 유학생 서진이 강의실 앞으로 성큼 걸어오는 걸 보았고 그 눈빛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톤. 그 말 한마디에 강의실에 남아있던 학생들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조용하던 공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몇몇 학생은 눈치를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말이 그렇게 충격적이었나 보군요. 조지 리처는 안경을 고쳤으며 애써 태연하게 반응했지만 내심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이라기보단 실망스러웠어요.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말투 속엔 억눌렸던 감정이 비집고 올라왔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이유는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정작 한국에 대해 아무도 진지하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말에 조지 리처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반사적으로 말했다. 한국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네. 다만 상대적으로 글로벌 영향력 측면에서는 상대적이라는 말로 모든 걸 축소하면 작은 나라들은 언제까지나 그저 그런 나라로 남아야 하나요? 서진의 목소리는 이제 분명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대사 한 줄은 강단을 뚫고 그의 사고방식 깊숙한 곳을 정통으로 찔러왔습니다. 그날 밤 조지 리처는 연구실로 돌아와 불 꺼진 방 안에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쫓기듯 대한민국의 세계적 영향력, 한국 혁신 지수, 한류 콘텐츠, 성장률 같은 자료들을 닥치는 대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그래프, 기사, 다큐멘터리.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그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클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영상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한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전략 컨퍼런스. 무대 위 일본인 전략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이웃이 아닌 경쟁자로 봐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소비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 영국 경제지의 패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의 콘텐츠 제국은 한국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문화적 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지 리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단어가 교수로서의 자존심에 처음 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적 코어? 그건 단순한 유행이나 기술을 넘어 한 사회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의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한류라는 키워드를 가볍게 다루려 했고 한국은 그저 동북아의 중간국가라는 프레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아주 많이. 그는 다시 서진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나라라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뚜렷하게 남아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한국인 유학생 3명을 따로 불러 인터뷰를 했습니다. 각각 전공도 성격도 달랐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장하지 않는 태도, 타인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우리는 아직 부족하다는 말. 리처는 미국 학생들의 태도와 비교해 너무도 달랐습니다. 왜 그렇게 겸손한가요? 그가 묻자 한 학생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나를 드러내기보다 팀 전체가 잘 되기를 바라요. 저 혼자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순간 조지 리처는 자신이 수십 년간 믿어온 경쟁 중심 사회 이론이 한순간에 깨지는 소리를 들은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강의 주제를 수정했습니다. 한국, 우리가 놓친 새로운 중심. 그리고 제목 밑에 이렇게 작게 적어두었습니다. 진짜 중심은 크기가 아니라 깊이에서 온다. 교수님, 발표 자료 여기 있습니다. 조지 리처가 연구실 문을 열자 한국인 유학생 정우가 고개를 숙이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는 학기 초부터 조용히 수업을 듣던 학생이었고 늘 약간은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조지는 서류를 받아들고 앉은 채로 내용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네,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여자라면서 왜 자기 이름을 제일 끝에 넣었나?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발표는 제가 주도했지만 데이터 수집은 팀원들이 많이 도와줘서요. 같이 한 거니까요. 그 말에 조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미국 학생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전 사실상 거의 다 했어요. 아이디어는 제 겁니다. 하고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우는 자신의 공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팀의 노력을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한국인 유학생 예진이 연구 자료를 정리해오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부족해서 아직 정리가 덜 됐어요. 죄송합니다. 조지는 다시 당황했습니다. 자료는 흠잡을 데 없이 정리돼 있었고 오히려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되물었습니다. 왜 스스로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지? 이건 오히려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데 그 순간 마음 한켠에 이상한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의문과 동시에 존경이 섞인 어느 낯선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조지는 다시금 강의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이번 특별 강연은 단순히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가 평생을 걸쳐 쌓아온 세계의 책의 이론의 시험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던 중 그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청년층은 나의 성공보다는 팀의 조화를 우선시하는 성향이 강하다. 동아시아 청년문화 비교 연구 2022. 그는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그들은 자신을 과장하지 않을까? 미국에서는 개성과 성취를 드러내는 것이 곧 경쟁력이었고 학계에서든 기업에서든 자신을 포장하는 능력은 반드시 필요한 스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주 부족합니다. 더 배워야 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회의적인 마음으로 다시 학생 인터뷰 녹취를 재생했습니다. 그러다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예전엔 정말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뭔가 이루기 전까지는 함부로 자랑하면 안 된다고 배워왔어요. 그는 갑자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집단 의식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곳의 사람들은 상처를 기억하며 그 기억을 통해 성장을 다짐하고 성장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개인주의라는 틀로 모든 문화를 재단해 왔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틀은 지금 이 순간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조지는 작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한 세미나에서 한국인 유학생팀과 미국인 유학생팀에게 같은 주제를 주고 발표 자료를 만들게 했습니다. 발표 당일 미국 팀은 화려한 슬라이드, 확신에 찬 어조,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드러냈고 발표가 끝난 후 어떠셨나요? 라는 질문을 교수에게 먼저 던졌습니다. 반면 한국 팀은 차분한 어조, 철저한 데이터 기반, 동료에게 기회를 나눠주는 형식으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조지는 질문했습니다. 자기 발표에 대해 몇 점 주겠나? 미국 팀은 평균 95점, 한국 팀은 7080점 사이를 말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에게 이토록 박한 평가를 하다니 그는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 겸손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집단이 기억하고 있는 생존 전략이자 함께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강의 서문을 다시 고쳐 썼습니다.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자신감은 모든 사회에서 동등한 미덕이 아니다. 그리고 조용히 펜을 내려놓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제껏 놓치고 있던 게 너무 많군. 강의실은 늘 그렇듯 활기찼습니다. 조지 리처는 특별 강연을 앞두고 몇 차례 리허설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날 주제는 세계 각국의 문화적 영향력이었습니다. 슬라이드 화면에는 문화가 세계를 움직인다라는 문구와 함께 할리우드, 프랑스 패션, 일본 애니메이션, 그리고 최근 급부상한 K 콘텐츠 사례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조지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년간 한국은 드라마와 음악을 통해 세계 대중문화 지형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의 글로벌 시청률 통계를 보시면 알 수 있죠.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그때였습니다. 뒤쪽에 앉아있던 한 미국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조금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K-팝이나 드라마는 그냥 일시적인 유행 아닐까요? 결국 세계 문화의 중심은 할리우드 아닌가요? 순간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몇 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서진은 펜을 손에 쥔 채 꾹 눌러 잡으며 애써 감정을 억누르는 듯했습니다. 조지는 가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 물론 할리우드는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지. 하지만 한국 콘텐츠의 확산 속도와 영향력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긴 어려워. 그러나 그 미국 학생은 끊지 않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미국 음악 시장은 수십 년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한국 그룹 몇 팀이 잠깐 인기 있는 걸로 그들의 나라 전체가 대단하다고 말하는 건 무리 아닌가요? 그 순간 서진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인기 있는 걸로라니요. 교수님께서 직접 조사해 보셨다면 알겠지만 한국은 이미 세계 음악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빌보드, 그래미, 유럽 투어, 스트리밍 지표까지 어느 하나 우연이 아닙니다. 강의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작게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지는 손바닥을 들어 중재하려 했지만 내심으로는 여전히 한국의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한국이 정말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처럼 반짝하는 순간일 뿐일까? 그러나 그의 시선은 곧 서진을 향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부정당해선 안 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미국 학생들의 자신감과는 달랐습니다. 서진의 눈빛 속에는 역사적 상처에서 비롯된 자존심이 그리고 증명해야 한다는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조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의 강의실에서 벌어진 이 작은 논쟁이 사실은 세계 질서의 축소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강의가 끝난 뒤 그는 홀로 교탁에 남아 속삭였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게 너무 많군. 인천국제공항의 자동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커피 향과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그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조지 리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거대한 터미널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붐볐지만 혼란스러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짐칸 앞에 줄지어 선 승객들도, 자동 입국 심사대 앞에 서 있는 여행객들도 모두 정해진 순서에 따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질서정연하다니. 리처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짐을 찾으러 내려가는 길, 작은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한 외국인 여성이 무거운 캐리어를 끌다 손목을 삐끗하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겁니다. 순간 근처에 있던 젊은 한국인 남성이 달려와 캐리어를 세워주고는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성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움을 표현했고, 주변 사람들도 멈춰 서서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리처는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가슴 한쪽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미국 공항이라면 아마 다들 그냥 지나쳤겠지. 그는 짐을 찾아 나오며 리무진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는 정시에 출발했고 고속도로를 따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스카이라인은 고층 빌딩과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빽빽하게 들어차 마치 영화 속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편의점 안에서는 학생들이 삼각김밥을 먹으며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고, 노점에서는 뜨끈한 어묵 국물 냄새가 피어올라 행인들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리처는 차창밖 풍경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뉴욕이라면 이 시간에 거리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건 곧 위험을 의미했을 텐데. 그러나 서울의 밤거리는 달랐습니다. 분명히 붐볐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활력을 품은 채 안정감 있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서울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개찰구 앞에는 긴 줄이 없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줄을 맞춰 서서 차례대로 카드를 찍고 들어갔습니다. 열차가 도착하자 먼저 승객들이 내리고, 그 후에 탑승하는 사람들은 한 줄로 질서정연하게 들어갔습니다. 열차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승객들은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었고, 노약자석 근처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탑승하자 사람들이 재빨리 자리를 내어주며 "앉으세요라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리처는 그 모습을 똑똑히 목격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수백만 명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니. 그의 머릿속에는 뉴욕 지하철의 풍경이 스쳤습니다. 소란, 지연, 범죄, 욕설, 지저분한 플랫폼과 싸움 소리. 그러나 서울의 지하철은 정교하게 맞물린 하나의 기계처럼, 아니, 하나의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한국 대기업의 물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창고 안에서 수십 대의 로봇이 쉼없이 움직이며 박스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는 실시간으로 주문 내역이 표시되었고, 자동차들이 줄지어 대기하며 물품을 실어 나갔습니다. 관리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간 물품은 평균 12시간 안에 고객에게 도착합니다. 오늘 주문하면 오늘 받는 게 기본이죠." 리처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 게 당연한데, 이곳에선 반나절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생활 방식이군. 저녁이 되어 그는 작은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음식을 주문하자마자 상 위에 반찬이 줄줄이 깔렸습니다. 김치, 나물, 두부조림, 잡채, 해조류 무침, 그리고 따끈한 국까지. 리처는 놀란 표정으로 종업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다 포함된 겁니까? 따로 비용이 붙는 게 아니라요?" 종업원은 당연하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기본이에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는 숟가락을 들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면 작은 샐러드 하나에도 돈을 더 내야 했는데, 이곳에서는 나눔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음식 하나에도 한국 사회의 정신이 깃들어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도시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리처는 낮에 본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야. 한국은 이미 미래를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그 힘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거야.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조지 리처의 세계관은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학 학회가 열리는 날, 회의장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발자국 소리가 메아리쳤고 커다란 샹들리에 불빛이 번쩍이며 학자들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각국을 대표하는 지성들이었습니다. 조지 리처는 무대 뒤에서 연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당 안은 이미 만석이었고 수백 명의 청중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 속에서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나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사회자가 그의 이름을 호명하자 조명이 강하게 쏟아졌고 그는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올랐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한마디가 끝나자마자 강당 안은 웅성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뒤쪽에서는 의자가 삐걱이며 밀려났고 앞자리 학자 몇몇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라고? 작은 나라 얘기를 왜 여기서? 비웃음 섞인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그러나 리처는 곧바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첫 화면은 인천공항의 전경. 두 번째는 서울 지하철의 질서정연한 승객들. 세 번째는 K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기록한 수치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신흥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문화와 기술, 그리고 공동체적 가치로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곧 한 유럽 학자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리처 교수, 흥미로운 관찰일 수는 있겠지만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건 경제력과 군사력입니다. GDP 규모와 군사력에서 한국은 여전히 미국, 중국, 유럽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중심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뒤이어 미국 출신 학자가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잠시 반짝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인구 규모를 보십시오. 5천만 명 남짓한 나라가 어떻게 10억 명이 넘는 중국이나 3억 명이 넘는 미국을 상대하겠습니까? 중심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번엔 아시아계 학자가 냉소적인 어조로 끼어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역사적으로 늘 주변국에 의존해왔습니다. 중국의 문화, 일본의 산업, 그 영향에서 벗어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스스로 중심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강당은 술렁였고 곳곳에서 킥킥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팔짱을 끼고 또 어떤 이는 종이에 리처 한국 과대평가라고 적었습니다. 리처의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마이크가 미세하게 흔들릴 정도로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을 감고 서진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교수님, 작은 나라여도 자부심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불씨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다시 마이크를 움켜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직접 서울에서 보고 느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 수백만 명이 동시에 움직여도 혼란이 없는 지하철,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물류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나보다 우리를 앞세우는 문화. 이것은 단순한 반짝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진짜 힘입니다. 하지만 청중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여 노트북을 두드렸고 또 다른 이는 하품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박수 소리가 몇 번 울렸지만 곧바로 사그라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무대 뒤로 내려오는 순간 그는 또렷이 들었습니다. 리처 교수, 이제 나이가 들어 감상적이 됐군. 한국을 연구하다니 학자로서 실망이야. 결국 중국과 일본이 주도할 텐데 한국이라니. 그 말들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순간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이 흔들리는 듯한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했다. 오늘은 비웃음을 당하더라도 언젠가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의 내면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국제학회 발표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조지 리처의 머릿속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의 귀에는 동료 학자들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리처 교수, 이제 나이가 들어 감상에 휩쓸리는군. 한국을 중심이라고? 웃기는 얘기지.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잘 본 게 맞을까? 아니야, 나는 분명히 눈으로 본 것을 말했다. 그러나 확신과 의심이 뒤섞인 채로 그는 강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수십 명의 학생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고 공기마저 묘하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교탁에 선 리처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은 공동체와 개인주의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미국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비웃는 듯 말했습니다. 교수님, 며칠 전 학회에서 한국 이야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작은 나라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미국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킥킥 웃었고 한국인 유학생들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리처는 대답을 준비했지만 그 전에 앞줄에 앉아있던 서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수님,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서진의 입술만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집도, 돈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나라를 세웠습니다. 몇십 년 만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지금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수출하는 산업 강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와 IT 기술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국민들은 결혼 반지와 목걸이까지 내놓으며 금을 모았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나라를 살리겠다는 마음이었죠. 그 결과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게 그저 그런 나라입니까? 강의실 뒤편이 술렁였지만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옆자리에 있던 예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를 낮추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BTS가 빌보드 1위를 차지했고 한국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K-드라마와 K-팝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계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해서 작은 꿈만 꾸는 게 아닙니다. 그 말에 미국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까까지 웃음을 흘리던 학생조차 펜을 손에서 내려놓고 시선을 바닥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미국 학생이 조심스럽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래도 군사력이나 인구 같은 면에서는 한국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 중심이 되려면 크기가 중요하지 않나요? 이번에는 한국인 학생 민수가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군사력과 인구만으로 세상이 움직였다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전쟁과 위기를 겪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저력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위기 때마다 놀라운 단결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신속한 진단키트와 체계적 방역으로 세계 모범이 되었고 그 기술은 미국과 유럽에 수출되었습니다. 크기로만 따진다면 불가능했겠죠. 하지만 한국은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 강의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비웃음을 띠던 미국 학생들조차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펜을 굴리던 손이 멈췄고 고개는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조지 리처는 단상에서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겁게 솟구치는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는 교수였지만 지금은 분명히 학생들에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구나.
겸손 속에 숨은 강인함.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선 자부심. 세계가 아직 모를 뿐 나는 지금 분명히 보고 있다. 그의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강의실 안은 무겁지만 숭고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침묵은 조롱이 아니라 존경과 충격이 뒤섞인 무게감 있는 정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조지 리처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 대형 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과 연구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의자가 빼곡히 채워졌고 무대 위 스크린에는 굵은 글씨로 주제가 떠 있었습니다. 세계의 중심은 어디인가? 조지 리처는 무대 뒤에서 한동안 눈을 감고 서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인천공항의 질서정연한 풍경, 서울 지하철의 정시 운행, 밤 11시에도 활기를 잃지 않던 거리, 그리고 학생들이 보여준 뜨거운 자부심.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회자가 이름을 호명하자 눈부신 조명이 쏟아졌고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천 개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계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수백 년 동안 우리는 그것을 군사력, 경제력, 인구의 크기로 정의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서 전혀 다른 정의를 발견했습니다. 강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학자들이 눈썹을 치켜 세웠고 일부 학생은 긴장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리처는 숨을 고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계의 중심은 힘의 크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중심은 사람들의 가치, 정신, 그리고 문화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심에 선 나라가 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올리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순간 강당은 충격으로 웅성거렸습니다. 학생들 중 일부는 놀란 듯 숨을 들이켰고 몇몇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들은 눈빛을 반짝이며 교수의 입술을 바라보았습니다. 리처는 이어서 목소리를 더욱 뜨겁게 울렸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수십 년 만에 일어섰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반도체, 자동차, IT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나라를 지켰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연대와 공동체의 정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저력입니다. 강당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에 빨려 들어가듯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세계를 사로잡은 K-팝 공연과 한국 영화의 수상 장면, 그리고 K-드라마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모습이 차례로 비쳤습니다. 여러분, BTS가 빌보드 정상을 차지했고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수억 명을 열광시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한국은 문화와 예술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군사력으로도 인구의 크기로도 설명할 수 없는 힘. 그것이 바로 한국이 보여주는 진짜 영향력입니다. 강당 곳곳에서 놀란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리처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작지 않습니다. 그들의 힘은 땅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겸손 속에 숨겨진 강인함, 작은 몸집 속에 담긴 뜨거운 자부심. 이것이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 아닙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손을 움켜쥐며 말했다.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작다고 무시받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희망이 될 수 있는지. 진정한 강함은 크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잠시 침묵, 그리고 곧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바닥이 붉어지도록 박수를 쳤습니다. 일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쳤습니다. 특히 한국인 유학생들은 얼굴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어깨는 자부심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청중 속에서 한 미국 학생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너무 가볍게 본 것 같아. 강당은 더 이상 의심이나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한국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당은 여전히 폭풍 같은 박수로 뒤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과 연구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며 손바닥이 붉어지도록 치고 또 쳤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이름이, 한 민족의 정신이 세계의 중심으로 선포되는 역사적 순간에 대한 환호였습니다. 조지 리처는 두 손을 들어 청중을 진정시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게서 배웠습니다. 작다고 무시받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희망이 될 수 있는지. 진정한 강함은 크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뒷자리에서 한 기자가 손을 들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왜 아직도 세계는 한국을 작은 나라로 취급하는 걸까요? 순간,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리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세계가 아직 한국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화는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말에 강당은 다시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고 박수는 더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그때 앞줄에서 서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진과 민수도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 앞에서 교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스스로를 작게만 여기고 세계의 거대한 흐름에 눌려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는 움츠러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순간 한국인 유학생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장면은 카메라에 포착되어 강당 스크린에 그대로 비쳤습니다. 청중은 숨죽인 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이내 거대한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단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학계에서 한국 연구가 더 중요해진다고 보십니까? 리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가 배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경험,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정신이 인류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곧바로 세계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각국의 신문 일면에는 굵은 제목이 실렸습니다. 미국 석학, 한국을 세계의 중심이라 선언하다. 기사 아래에는 한국 학생들이 교수와 함께 눈물 흘리며 서 있는 사진이 함께 실렸습니다. SNS는 폭발했습니다. 샵 세계의 중심 한국, 샵 코리아드 센터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나는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드디어 세계가 진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댓글과 영상이 쏟아졌고 세계 곳곳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한국의 부모 세대들도 TV 앞에 앉아 뉴스를 지켜보았습니다. 전쟁을 겪었던 한 노인은 화면 속 기립박수를 보며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일궈낸 나라를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군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자부심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리처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오늘 한국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들은 내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한국을 작은 나라라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강의와 연구에서 한국을 중심에 놓고 세계를 바라볼 것입니다. 며칠 뒤 그는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강대국만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순간 학생들의 눈빛은 변했습니다. 비웃음은 사라지고 대신 존경과 호기심이 자리했습니다. 강연 이후의 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계에서는
한국 연구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언론에서는 코리아 모델이라는 표현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학생들의 가슴 속에는 다시는 꺼지지 않을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지 리처가 남긴 선언은 단순한 학자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넘어 울려 퍼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